포뮬러1에서 올해 3번의 레이스에서 스프린트 퀄리파잉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요일엔 연습 세션 1과 퀄리파잉을 실시합니다. 토요일엔 연습 세션 2와 100km에 해당하는 스프린트 레이스를 진행하여 스타팅 그리드를 정하게 됩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을 실시하는 이유는 당연히 팬들에게 더 재밌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게 만들어 시청률도 높이고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피트스탑 없이 30분 정도의 스프린트 레이스이기에 팬들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100km의 주행이면 현재 진행하는 방식의 퀄리파잉 주행 거리와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엔진 내구도 역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퀄리파잉 경쟁이 기록 차이에 의한 데이터 비교가 아니라 관중들이 직관적으로 순위 경쟁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팬들로서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청률이 오르고 팬들이 퀄리파잉 티켓 구매를 활발하게 해준다면 전체 수익이 증가할 것이고 수익 증가는 결국 팀에게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고려해야겠죠. 루키들은 시차 적응도 다 완료하지 못한 채로 적당한 셋업을 잡고 경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상태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게 상대방 선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수 간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토요일 연습 세션 2에서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연습 세션을 포기하는 팀마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방식의 퀄리파잉도 몇 년 전 수정된 방식이죠. 그 이전에도 퀄리파잉 방식은 꾸준히 변해왔습니다. 전통적인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 조정을 변경하는 포뮬러1의 특성상 이번에 도입되는 스프린트 퀄리파잉 역시 완벽한 시스템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선수들과 팀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시스템임에도 전략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는 결국 F1의 흥행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이슈와 팬들의 관심이 결국 돈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스포츠로서 생존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레이스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이스는 3명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원스톱 작전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피트스탑한 3명의 선수도 루키 마제핀과 패스티스트 랩을 원했던 보타스, 베르스타펜이었을 뿐이고 모든 선수가 원스톱 작전을 사용했습니다. 미디움 타이어나 하드 타이어의 성능과 수명 또한 큰 변수가 되지 못했고 결국 레이스에서 많은 변수가 발생되지 않아 생각보다는 밋밋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적은 레이스는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됩니다. 물론 차량의 성능이 순위를 나누고 선수들의 개인적인 컨디션에 따라 오차가 발생되긴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 실력이라고 감안했을 때 현재 상승세인 선수와 하락세인 선수를 구분지을 수 있게 되죠. 상승세인 선수 중 포디움을 제외한다면 당연 노리스가 독보적일 겁니다. 레이스 초반 세이프티카 상황 이후 사인츠의 드라이빙 에러로 노리스가 손쉽게 순위를 올렸고 끝까지 순위를 방어해내며 5위를 가져갔습니다.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을 제외한 선수 중 가장 빠른 선수이며 3라운드가 끝난 현재 챔피언십 순위에서 37포인트를 따내며 3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팀메이트 리카르도는 이번 시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특성이 팀마다 다르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그랑프리에서 충격적인 Q1 탈락 이후 고군분투하며 9위로 올라왔습니다. 페라리의 르클레는 노리스의 4초 차이까지 근접했지만 끝내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세이프티카 이후 생각보다 쉽게 올라간 노리스와 달리 오콘과 사인츠를 넘어서며 노리스의 4초 차이까지 근접한 것은 르클레 역시 상승세임이 분명합니다. 팀메이트 사인츠는 주말 내내 멋진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심지어 토요일 퀄리파잉에서는 르클레와 노리스 그리고 오콘보다 빠른 5위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것과 레이스에서 잘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인츠는 세이프티카 상황 이후 실책을 범했으며 노리스를 막아내기 위한 언더컷 전략을 펼쳤지만 곧바로 대응한 노리스에게 막혀 실패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란 말이 있죠. 비록 이번 레이스에서 도박적인 타이어 전략을 선보였고 실패했지만 사인츠에겐 아직 숨겨진 퍼포먼스가 더 있습니다. 다음 스페인 그랑프리에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길 기대해봅니다. 오콘과 알론소는 연습 주행 내내 순위권의 기록을 찍으며 이번 레이스에서 엄청난 성적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차량의 성능이 올라가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지난 이몰라에서의 업데이트가 이번 경기에서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경기인 바르셀로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포르투갈 그랑프리는 팬들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가슬리는 주말 내내 자신의 성적을 꾸준히 달성하며 11호 포인트 피니시했고 루키인 치노다는 포뮬러1의 바쁜 일정 속에 적응하지 못하며 15위로 마감했습니다. 베텔은 퀄리파잉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Q3 진출에 성공했지만 레이스에서 더 이상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순위권 밖에 있는 선수들도 눈여겨볼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 페라리 테스트 드라이버였던 안토니오 지오비아나치와 현재 메르세데스의 유스인 조지 러셀이죠. 지오비아나치는 레이스 초반 라이코넨과 접촉했고 세이프티카가 발동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코넨은 자신의 버튼 조작 중 발생한 실수라며 지오비아나치를 두둔했고 해설자 마틴 보런들은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지만 마치 신인과 같은 서투른 모습을 보여줬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지오비아나치 역시 라이코넨보다 앞에서 달리고 있다는 건 레이서로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요인입니다. 이번 시즌 라이코넨을 뛰어넘으며 한 단계 성장해 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조지 러셀은 지난 이몰라 서킷에서 무려 보타스와 사고가 나며 리타이어했습니다. 사고 이후 토토 울프와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며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퀄리파잉에서도 윌리엄스 드라이버로서 최고의 성적인 11등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에 러셀에 대한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F2 시절 노리스가 준우승했을 때 우승자는 바로 조지 러셀이었죠. 해밀턴도 메르세데스로 이적하기 전 맥라렌과 정말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윌리엄스에서 러셀 스스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을 깨우친다면 위닝카를 만났을 때 그는 해밀턴과 같은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최하위 성적을 보여주는 하스는 이번 시즌 공개적으로 포기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믹 슈마어는 윌리엄스의 라티피를 수월에 성공하며 잠재력 있는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제핀입니다. 마제핀은 블루 플래그 상황에서 페레즈를 인지하지 못했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사실 블루 플래그 반칙은 수준 높은 F1에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작년에도 스페인에서 루이스 해밀턴을 보내주지 않은 페레즈가 블루 플래그 위반으로 5초 페널티를 받았었죠. 당시 페레즈는 불공평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마제핀은 달랐습니다. 하스팀에서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고해주지 않았지만 비난을 받아들이겠다며 드라이버로서 완전히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했습니다. 페레즈에게도 레이스 직후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제핀은 벌점 1점을 받아 페널티 포인트 1점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슈퍼라이센스를 발급받은 포뮬러1 드라이버는 페널티 포인트를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첫 페널티 포인트를 발급받은 지 12개월 내에 12점에 도달한다면 슈퍼라이센스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2014년 도입된 이 제도는 해밀턴과 그로장이 8점으로 가장 많은 포인트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선수 중 지난 바레인에서 2포인트를 적립해 총 5포인트에 도달한 베텔이 가장 많은 페널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그랑프리가 시작되기 직전인 목요일 루이스 해밀턴은 기자들에게 내년에도 여기에 올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기자들은 토토에게 달려가 루이스와 발테리의 계약에 관해 물었고 토토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시즌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조지 러셀은 놀라운 재능으로 보타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타스 역시 윙맨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죠. 보타스는 해밀턴의 강한 라이벌인 베르스타펜을 무려 17랩이나 방어하면서 해밀턴의 우승을 도와주었습니다. 2017년 입단했을 당시부터 매년 1년 재계약이라는 위태로운 계약으로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보타스와 엄청난 몸값을 감당해낼 수 없어 거두기 힘들어진 슈퍼스타 해밀턴, 마지막으로 슈퍼루키로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조지 러셀까지 강팀 메르세데스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021년 막스는 마침내 챔피언 경쟁이 가능한 자동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끝낸 후 선수들의 인터뷰를 지켜본 로스 브로는 막스의 사고방식이 이전과 바뀌었으며 막스는 현재 시즌 전체를 바라보고 있고 이번 시즌 우승을 달성하기 위해 조급해하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징조라며 막스의 차분한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3개의 다른 트랙에서 3번의 레이스를 펼쳤지만 베르스타펜은 해밀턴과 우승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마다 차량 특성이 잘 맞는 트랙에서 강하고 그렇지 못한 트랙에서는 약점을 노출하게 되어 있죠. 막스는 이번 시즌 차량의 유불리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 바람에 취약한 하이레이크 방식의 레드불이 이번 트랙에 약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버의 순수한 능력으로 2위의 자리를 쟁취한 것이죠. 고3의 나이로 F1에 데뷔했던 97년생 막스도 벌써 한국 나이 25살입니다. 우승이라는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 막스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방어해야 하는 해밀턴, 둘의 멋진 승부가 현재까지는 매우 공정하고 매너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좌의 자리는 한 자리이고 경쟁자는 2명입니다.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